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들 마스크 잘 쓰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다들 잘 쓰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맞아요. 바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전염병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을 거예요.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2015년에는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도 있었고 2011년에는 신종플루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조금 전인 2003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 또한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그럼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현대에만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답을 해줬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세 말기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세에 대해 배우면서 그 특징적인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봉건제와 장원제에 대해서 배웠고 이 장원제는 어떠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고 장원제의 붕괴는 결국 중세의 해체를 가져왔다 했어요. 어떤 전염병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흑사병이요. 맞아요. 흑사병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흑사병을 조금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오늘의 수업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수업 제목 시작! 역사의 데칼코마니 중세의 물감. 데칼코마니? 물감?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제목이 오늘의 주제인 흑사병과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제목과 주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학습 목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시작! 흑사병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설명하고 흑사병에 대한 당시인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번 시작! 세계 전염병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흑사병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이해하고 흑사병에 대한 당시인들의 태도를 비판해보면서 세계 전염병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그럼 앞에 지도를 보면서 흑사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흑사병은 동쪽의 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의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어요. 물론 이 흑사병이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동유럽의 해상 교통로를 따라 전 유럽으로 퍼졌다는 설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몽골 제국과 제노바 시민이 전쟁을 통해 접촉하면서 제노바 시민에게 흑사병이 옮겨졌고 이 흑사병 환자를 가득 실은 제노바 상선대가 흑해에서 출발을 해서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 유럽으로 퍼졌어요. 이러한 흑사병은 보통 기의 벼룩을 통해서 잘 감염이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기말, 즉 말이나 기침을 할 때 튀는 침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유럽 사회로 전파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평균 기온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소빙기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이는 흑사병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죠.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30에서 50%, 많은 지역은 70에서 80%까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런 흑사병으로 인한 심각한 사망률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선생님이 한 장 가져와 봤는데 바로 선생님이 체코에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세드렉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 세드렉 성당의 내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당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무언가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과연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선생님은 이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요? 김인이가 한번 먼저 대답해 볼까요? 흑사병과 연관이 있는 성당인 것 같고 흑사병은 쥐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셨으니 쥐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아쉽게도 틀렸어요. 네, 그럼 규리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람의 뼈로 장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규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내부는 사람의 뼈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실제 유골인 거죠. 이 성당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흑사병은 과연 어떠한 증상을 보였을까요? 당시 흑사병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먼저 하나는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이 지속되다가 결국 피를 토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앞에 보이는 글은 당시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인데, 이 글을 해동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젊은이들이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저 세상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이야. 잘 읽어줬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동이가 읽어준 것처럼 한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공포심으로 다가왔어요. 이어지는 글도 당시의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봤나요? 네. 앞에 글을 살펴보면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도 전염이 되었고, 심지어는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유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곧 온 도시가 병마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유럽인들 손 놓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해당되는 굉장히 근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 병이 오지 않기를 빌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자 곡물의 수요는 점점 떨어졌고, 결국 곡물 가격도 함께 떨어졌어요. 또 농업 노동력이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영주들은 더 이상 직영지를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지대를 현물이나 화폐로 갚는 등의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차례에 걸친 노동 입법을 단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서유럽의 자원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죠. 물론 동유럽에서는 당시 영주들과의 투쟁에 실패해서 봉건적인 제도들이 다시 부활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서유럽의 장원제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은 곧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세를 바치는 두 개의 축 중 그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흑사병이 당시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났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당시 유럽인들은 이러한 흑사병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탐구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구활동의 제목은 당신의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전에 나눠준 학습활동지 다들 들고 있나요? 네. 학습활동지 앞 페이지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적은 글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만약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어떠한 댓글을 썼을지 선생님이 상상으로 적어본 상상 댓글이 있어요. 먼저 앞 페이지에 있는 글을 잘 읽어보고 뒷페이지에 있는 사람을 잘 비판한 뒤에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삭제하고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댓글로 다시 써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 시간은 총 15분을 드릴 거고, 만약에 활동을 진행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표시를 해주면 선생님이 가서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탐구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동 잘 마무리했나요? 네. 그럼 가지문에 대해서 자신이 적은 글을 한번 발표해보고 싶은 학생 있나요? 저요. 네, 민승이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저는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과 등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치부하고 유대인을 비난한 투의 말을 하였다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더욱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들을 몰아가지 맙시다 라는 댓글을 적어봤어요. 민승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시 유럽인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잘 비판해줬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 지문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저요? 네, 수홍이가 한번 발표해볼게요. 저는 사회적 소수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마녀로 몰아가며 흑사병의 원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욱 돌봐야 해요. 여성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적었어요. 수홍이는 이 글에 나와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성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까지 잘 주목해줬네요.
네, 발표해준 친구 모두 고마워요. 우리는 방금 탐구 활동을 통해서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혐오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혐오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러한 혐오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혐오는 혐오받는 대상을 잘못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과 마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음으로 내몬 악마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잘 종사하지 않는 대부업이나 금융업 등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들은 그들의 율법상 방역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을 본 유럽인들이 이 흑사병은 유대인들이 고의로 퍼뜨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럼 마녀는 어떨까요? 당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독신의 여성이나 산파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성들에 대해서 유아 살해 등에 실제하지 않는 죄를 씌워서 정규적인 사법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하곤 했어요. 즉 유대인과 마녀 모두 흑사병으로 인한 공포를 잠재우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희생된 혐오의 피해자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600년 동안 과연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댓글은 우리가 탐구활동을 하면서 봤던 댓글들인데 탐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적어본 상상 댓글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에 실제로 적힌 진짜 댓글의 단어만 몇 개 바꿔본 거였어요. 그럼 이 댓글을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600년 전 유럽인들이 했던 혐오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그동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하던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은 과연 합리적일까요? WHO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거야 라든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초기에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대구 시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가 퍼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아픔을 줬어요. 즉 중국인과 대구 시민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만들어지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혐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염병으로 인한 혐오가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그중 하나는 바로 공포심이에요. 당시 유럽의 흑사병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어제는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은 죽어나가게 되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까지 이 질병이 오리라는 생각은 굉장히 큰 공포심으로 작용을 했죠. 또 다른 한 요소는 바로 편견인데요. 이 편견이 없다면 공포심은 그저 자기 마음 안에만 맴도는 그런 생각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유대인과 마녀의 특성이 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편견으로 작용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공포심과 편견이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어 라든지 마녀들에 대해서 마녀들이 흑사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흑사병을 통해 알아본 전염병으로 인한 혐오 발생 공식을 코로나19에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고 그 시작점이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심으로 다가왔어요. 또 확산 초기 대구에서 다량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방역망이 뚫렸구나. 언젠가는 나에게까지 이 질병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그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이러한 가운데 당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중국인에 대한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더럽고 매너가 없어 라든지 중국은 세계에 민폐만 끼치는 국가야 라는 생각과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 감정이 편견으로 작용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공포심과 편견이 만나면서 중국인과 대구 시민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발생하고 난 것이죠. 결국 우리는 600년 전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했었던 혐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마는 역사의 데칼코마니를 만들고 만 것이죠. 중세가 흩뿌린 물감은 너무나도 진했고 6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채 마르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혐오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린 역사에서 보았듯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시대를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때도 이러한 데칼코마니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마 전염병으로 오는 공포감 그 자체를 지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편견이에요. 편견은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이, 멀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간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21세기 사람들의 책무는 중세의 물감으로 칠해진 이 데칼코마니를 우리의 색깔로 다시 칠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새로운 전염병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우리만의 새로운 데칼코마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붓을 쥔 사람은 앞으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 수업 잘 들었는지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 목표 1번 시작! 흑사병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설명하고 흑사병에 대한 당시인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수업 초반에 흑사병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파가 되었는지 살펴봤고 탐구활동을 통해서 흑사병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비판도 해봤어요. 그럼 학습 목표 2번 시작! 세계 전염병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에 데칼코마니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학습 목표 잘 달성한 것 같나요? 네. 선생님이 보기에도 여러분들 오늘 모두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라프라프 동상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마젤란 기념비예요. 이 두 기념물은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어요. 라프라프는 필리핀의 장군이고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시도한 유럽인인데 과연 이 다른 대륙의 두 사람에 대한 기념물이 왜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4-3 유럽 세계의 변화 단원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